북한의 로얄 패밀리 김정일의 조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쇼에서 뭐 이거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총격까지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집 문 앞에서. 북한이 난파를 해서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북한 역대 최고위급의 귀순자를 암살한 사건이고요. 이한영 씨입니다. 김정일에게는 여자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부인급 여자만 5명인데 그중에서 김정일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애틋하게 생각했던 여인은 바로 성혜림입니다. 김정남. 얼마 전에 김정은이 독살한 이복형 김정남을 낳은 친엄마가 성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혜림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성혜랑입니다. 맞아요. 성혜랑 씨의 아들이 이한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처조카. 그렇죠. 이한영은 김정일이 이모부인 셈이고 김정남과 이한영은 사촌지간인 거죠. 어린 김정남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촌형이 바로 이한영이었고 실제로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이한영이라는 인물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이고 뒤늦게 이한영의 실체가 우리 국내 사회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신분만 3명의 신분을 이한영이 평생 살아왔어요. 처음에 북한에서 태어날 때는 본명이 리일남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선 태어났어요. 리일남이 본명인 거죠. 그런데 북한을 떠났을 때 북한의 외교관 여권에 찍힌 이름은 김영철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공간으로 갈 때도 리일남 본명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이모부가 김정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 국정원의 보호 아래 이름을 이한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평생 북한에서 빼고 나머지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자신의 신분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네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요. 아, 30초 전이에요. 동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미국으로 가져와갔어. 설복에서 데리고 가자고 했겠지.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죠. 김정일이가 내 앞에 잡아다 놔라 그랬겠죠. 아, 그렇지. 죽이라고 하니까. 진짜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이런 아니라니까. 거. 저기 썼던 그 벨게제 브라우닝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호신용으로 써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암살이 목표였다고 하면 사일렌서, 그 소음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차고 그러게요.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문 열자마자 영화 의령제 같이 바로 쐈겠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냥 쏘고. 그 신랑이가 있었을 수가 없어, 솔직히. 그 암살이 원래 목표는 아니었다. 1996년 2월 어머니의 탈출 소식과 함께 세상에 존재가 공표됐던 이한영. 딱 1년 만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 데 따른 공개 처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앞집에서 뭔가 웅성웅성 소란소란하니까 비디오폰으로 앞집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선배 집에 있었던 선배 부인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집과 선배 부인이 손을 쓰기에는 상황은 험악했고 이미 이한영은 저격을 당한 거예요. 선배 부인이 보니까 이한영이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영 씨 무슨 일이야? 한영 씨! 막 선배 부인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 누가 그랬어? 하지만 이한영이 답변하지 못했어요. 급히 119로 실려가는데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뇌사 상태였거든요. 머리 부분에 머리에 이제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측키로 간첩들이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영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도 플랜 A로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한영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는데. 가족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요 저격당하기 1년 전 엄마가 다 방법이 있어라고 엄마 탈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엄마 아직 못 만났잖아요. 이한영은 죽으면 죽었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북한 간첩들이 이한영을 살해하기로 했죠. 그래요. 반항할 시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반항할 시 죽여라. 중환자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결국 이한영 씨가 최종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는 만났어. 간첩들은 이제 이한영 씨를 성으로 쏘고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쫙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서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남해로. 남해. 아, 배 타고 가나 보다. 남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공작 잠수함, 북한 잠수함하고 접선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간첩인가?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전형한 간첩 공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증언을 했구나. 걔들은 북한 간첩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하고 북한에 가서 용치호까지 받았다. 아, 영웅됐다. 한국공영방송 PD. 그것도 국제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PD로 특채 입사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K본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국제방송국 PD와 굉장히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 KBS는 국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리한영 한 명쯤은 꽂을 수 있다. 아이 PD 뭐 100번, 1000번 꽂을 수 있죠. 당시에는. 그래서 PD로 특채 입사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잘하니까 특기도 살릴 수 있게 해주죠. 우리나라의 소식을 러시아어로 전 세계에 방송하는 일을 그때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생활을 6년 동안 정착을 잘했어요.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저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모델 출신의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 최고다. 잘하셨네. 네, 그리고 딸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뭐 지금까지 너무너무 괜찮네. 네, 잘 살았어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정착을 하는 듯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아, 사업을 해보자. 자본주의에 와서는 내가 돈을 직접 벌어보자라고 하다가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어허. KBS를 퇴사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처음에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을 잘 못하셨는지 횡령 혐의로 그래서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을 분기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감옥을 살았다고 실형을요. 네. 근데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하네. 사업 실패 후에 보따리 장사, 북한산 그림 수입, 또 중국 농산물 수입,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 도전을 했는데요.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요. 네. 자, 오랜 정착 기간으로 안기부와하고는 연이 끊어지고 안기부의 지원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 기자를 찾아가서 충격적인 첫 마디를 남깁니다. 김정일의 아내이자 내 이모 성혜림의 모스크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모스크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을 법한 정보지만 이 기자는 캐치를 네. 나 지금 로얄 패밀리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 기자도 얼마나 반신반의했겠죠. 그럼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주면서 이 자리에서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취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한영은 귀신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모스크바 집 전화를 기자 앞에서 바로 직접. 예, 전화를 하게 됩니다. 13년 만에. 13년 만에 전화를 모스크바로 했잖아요. 예. 그때 녹음을 테이프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랜만에 본다. 카세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녹음 테이프가 이야. 13년 만에 모스크바로 전화했던 그 녹음 테이프입니다. 김정일 본처 일가 예, 맞습니다. 모스크바를 탈출하는. 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재생돼요? 예, 재생됩니다. 야. 야, 과연 모스크바에서 전화를 받은 게 성혜림일까? 아닐까? 야, 야, 왜 그랬어? 뭐야? 의미가 있어?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재밌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시오? 아, 누굴까? 누구 찾아요? 사모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동무 누구예요?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다 말하겠습니까? 동무가 누군 줄 알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어찌 목소리를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동무 성함이 누구예요? 예, 김영철이에요. 김영철. 야. 사모님 조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마이 갓. 말을 안 해. 엄마인가? 사모님 조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조카 목소리 알아요? 알죠? 생년월일이 얼마입니까? 60년 4월 2일. 어떻게 아, 일단 성혜림은 아닌가 봐. 네, 무슨 영무예요? 갑자기 돈이 나졌어. 말해도 돼요. 말하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성혜랑? 어떻게?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그러면 침착하는 이름을 대보세요.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어떡해!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말해도 돼요. 말하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성혜랑? 어떻게?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 게 비슷한데. 그러면 침착하는 이름을 대보세요.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어떡해! 엄마야? 이러면 알지 엄마는. 어떡해! 엄마 너 일남이야? 엄마? 엄마 맞아?
나야 빨리 말해. 엄마 지금 전화 받기 힘들어요? 나 이거 전화 놓고 저쪽에 들어가서 운전기에서 받아요. 응? 끊지 말아요. 응? 네. 응? 알았어요. 저기 방에 가서 받는 거지 이제. 누가 듣고 있나 봐. 아, 그렇지. 혹시 그러니까 응접실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끊지 말아요. 응? 네. 응? 알았어요. 여보세요. 예. 나야. 엄마야? 응. 태랑이 엄마? 엄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 그래 어떻게 됐니? 어딨니? 어떻게 보니? 엄마 나 일러야. 엄마 많구나. 엄마 많구나. 엄마 나 엄마하고 통역이 될 줄 몰랐어. 그냥. 나야 나. 엄마.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겠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13년 만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 이한영 씨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존재가 엄마 아니냐. 미안할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야, 세상에. 이건 진짜 세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사람들 전화를 도청을 할까요? 이자 거기서 전화 내용을 보면 자기 지금 방을 옮깁니다. 방을 옮기는 거는 끊지 말아요. 응? 네. 응? 알았어요. 여보세요. 예. 나야. 아니 엄마가 13년 만에 아들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막 털어놔야 되는데 잠깐 하고 방을 옮긴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아마 집이나 또 방 안에 조청 장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정보 당국은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거주지에서 특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 정보 당국이 다 붙어요. 그러면 가령 북한의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사관에서 살고 있는데 저 집만은 바깥에 나와서 혼자서 장기간 동안 계속 살고 있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아무리 비밀을 숨기자고 해도 러시아 정보 당국의 눈에 이제 들어갑니다. 당연히 도청을 하는 거죠. 첫 통화 이후 2달간 30여 차례나 이후로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녹취 속에서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엄마가 만약 나한테 전화한다면 어디 가서 해? 스위스에 가는 경우에 공중전화해서 한다고. 엄마가 스위스를 가다니. 나 제네바에 항상 가지 않니? 왜? 여행하러 댕기지. 여행 누가 시켜줘? 빠빠가. 아빠가 은하구나. 빠빠가 시켜준다고? 물론. 빠빠가 나 죽은 줄 알았어? 그것도 그러로 하지 않아. 그냥 저 핵망물령 죽은 걸로? 방치코 있지? 방치코. 오, 방치코 알지. 그래, 방치코. 방치코하고 싶어서 한단 말이야. 빠빠가? 아니, 나는 애가 없어지고 나서 엄마나 이모가 두 번 다시 아마 그쪽 해외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았어. 엄마가 바퀴를 받지 않았어요? 받았지. 그래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처럼 받지 않았어. 나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게 이상해요, 엄마. 그게 그분의 성격이나 그런 거 봐서 엄마나 이모가 틀림없이 바퀴를 받고 해외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해, 그게 엄마.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아주 감동했어. 왜 그렇지?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이거는 김정일에게 있어서 성렬이면 좀 다른 존재였다. 그렇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노린 초콜릿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 이제 초콜릿 사업이 또 나름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부품 꿈에 좀 있었고 뒤에서 뭔가 좀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도 있었고 긴가민가 했던 막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분당의 선배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한영 씨가 이제 같이 얹혀
살던 때였는데 아이고. 이 선배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잡지사 기자 누구누구인데요. 오늘 제가 이한영 씨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이 선생님 몇 시쯤 집에 오나요? 이 전화를 집에 있던 대학 선배의 아내가 받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사모님. 그러면 혹시 우리 이 선생님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번호는요 011 삐삐삐삐삐삐 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면 기자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알려준 거죠. 그렇지. 거기다 전에 뭐 언론사에서도 뭐 이랬었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겠거니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요. 인터뷰를 막 하고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한영 씨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 자기를 꿈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포장을 이제 열심히 3일 동안이나 자지도 않고 6시 한 40분경에 선희 동서가 이제 호텔을 찾아온대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저녁 같이 먹자. 고향에서 먹던 평양냉면, 이북만두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녁 8시 50분에 이한영 씨가 이 선배 집에, 그러니까 선배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거든요. 선배 집에 전화를 합니다. 네. 오늘 별일 없었죠? 물어보니까 그 선배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아까 그 잡지사 기자 한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선생님 위치를 묻더라.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한영 씨가 여기서 제가 그 잡지사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묻고 있는 이 선배 집 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한 뭔가 친구가 있는데 그 분당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 30초 전이에요. 동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미국으로 가져와갔어. 철복에서 데리고 가자고 했겠지.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죠. 김정일이가 내 앞에 잡아다 놔라 그랬겠죠. 아 그렇지 죽이라고. 진짜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이런 아니라니까. 거. 저기 썼던 그 벨게제 브라우닝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호신용으로 써요. 방어하기 위해 자기 방어용으로. 암살이 목표였다고 하면 사일렌서 그 소음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차고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문 열자마자 영화 의형제 같이 바로 쏘았겠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신랑이가 있었을 수가 없어 솔직히. 그 암살이 원래 목표는 아니었다. 1996년 2월 어머니의 탈출 소식과 함께 세상에 존재가 공표됐던 이한영. 딱 1년 만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 데 따른
공개 처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앞집에서 뭔가 웅성웅성 소란소란하니까 비디오폰으로 앞집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선배 집에 있었던 선배 부인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집과 선배 부인이 손을 쓰기에는 상황은 험악했고 이미 이한영은 저격을 당한 거예요. 선배 부인이 보니까 이한영이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영 씨 무슨 일이야? 한영 씨! 막 선배 부인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 누가 그랬어? 하지만 이한영이 답변하지 못했어요. 급히 119로 실려가는데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뇌사 상태였거든요. 머리 부분에 이제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측키로 간첩들이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영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도 플랜 A로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한영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도 있고 요 저격당하기 1년 전 엄마가 다 방법이 있어라고 엄마 탈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엄마 아직 못 만났잖아요. 이한영은 죽으면 죽었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북한 간첩들이 이한영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반항할 시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반항할 시 죽여라. 중환자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결국 이한영 씨가 최종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는 만났습니다. 간첩들은 이제 이한영 씨를 성으로 쏘고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쫙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서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남해로. 남해. 아, 배 타고 가나 보다. 남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공작 잠수함, 북한 잠수함하고 접선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간첩인가?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전형한 간첩 공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걔들은 북한 간첩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하고 북한에 가서 용치호까지 받았다. 영웅됐다. 자, 오늘의 주제 김정일 조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시크릿 코드 과연 무엇일까요? 시크릿 코드 평행이론. 어떤 평행이론? 그러니까 평행이론 저랑 또 같은 운명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을 평행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평행 이론은 이한영 사망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후에 그 운명을 같이 한 또 한 명의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전환이랑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내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칭하는 지도자든지 공연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글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個人的には3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 사건 당시 이 씨는 이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권총 탄피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 2월 13일이요? 진짜 희한하다. 끔찍하네요. 자, 이한영, 김정남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같이 자랐고요. 아까 뭐 수도 없이 인터뷰에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둘 다 북한을 탈출했고요. 북한이 고위급을 암살한 사례고요. 국내선 이한영, 국외선 김정남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왜 김정남과 이한영 이 두 사람을 왜 콕 집어서? 북한에서는 그 당 정책으로 교과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 정책으로 이제 학교 때 배워줘요. 교과지론. 네, 교과지론. 그러니까 혁명의 이제 세대가 이어질 때 세대가 기본 줄기가 있잖아. 나무를 기본 줄기로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옆에 우리가 이제 교과지대로 있는데 교과지에 붙거나 교과지가 기본 줄기로 된다면 이건 가차없이 친다 이런 걸 공식 강의에서 배워주는 겁니다. 실제 김씨 집안에서 그대로 이제 정규 교육을 받은 김평일이나 김경진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룰을 수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지만 입 다물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두 가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 싸움에 의해서 밀려나거나 또 하나는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비밀이 많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은 처지가 좀 공공해지면서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산화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처단이 좀 된. 아는 게 많으면 뭔가 당해. 정말 안타까워. 맞아요. 오늘 새벽 북한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 이거 야, 답답해요. 어쩜 좋아. 2008년 7월 11일. 엄마랑 엄마랑 아이고 관광 갔는데. 며칠 전까지 무사했던 부인이자 어머니를 영전으로 마주한 유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혹들이 좀 속 시원히 풀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서 뭐 가시는 분한테 뭐 평화에 좀 잠길 수 있게끔 그렇게. 아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정말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총에 맞아서 피격돼서 사망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죠. 2008년이었습니다. 50대 한 주부,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박광자 씨였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4명의 친구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자. 50대 주부가 집안일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좀 리프레시하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행지를 골랐는데 바로 금강산이었습니다. 이 주부가 집안일 휴업을 선언하면서까지 야심차게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떠나기로 했던 건 그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고심 끝에 금강산을 선택했고 2008년 7월 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군에서 제대한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올 테니까 엄마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어.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엄마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아주 평화롭게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참 열심히 사셨어요. 결혼한 이후에 지금 아들이 뭐 제대까지 했다고 하지만 첫 여행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떠난 첫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고가 뭐냐면은 박광자 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출발을 왜 안 합니까? 항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박광자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고 생일을 기념해서 떠나는 건데다가 김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한 주부가 친구들과 이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건 엄청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게다가 행선지는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금강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여행인데 출발부터 좀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타지 않으니까 기사가 먼저 출발하려고 하고 친구들은 기사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길거리에서 한 30분 정도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수십 분이 지나고 박왕자 씨가 올라왔는데 왜 늦었냐 하면 이 버스 타러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계속해서 좀 삐그덕거림이 있었던 거. 뭔가 가지 말라는 신호였을까? 그러네. 금강산에 도착해서는 또 그냥 일정이 또 순수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일정도 잘 소화하다가 마지막 날이죠. 7월 11일. 새벽 4시경인데 친구들은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또 혼자서 그 숙소 밖을 빠져나와요. 그때 이분이 숙소를 새벽 4시경인데 숙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치마를 입으셨고요. 예, 딱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한 1시간쯤 흘렀습니다. 새벽 한 5시 11분 정도 됐죠.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깨어나 봤더니 이제 박광자 씨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해돋이도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해변도 한번 산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산책 나갔겠지, 해돋이 구경하러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질러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한 2시간이 지나도 박광자 씨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객실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디 갔냐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위치를 누가 통보를 해줘요. 현대 아산 측도 아니라 누가 통보를 해줬냐? 북한 측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박광자 씨가 총에 맞고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인수해 가라. 야,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 라는 통보를 합니다. 진짜. 금강산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중심지,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색의 증거물이 된 거예요. 남북이 완전 화해 무드로 물고가 터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물길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소식은 북한이 그녀의 신변을 알린 지 4시간 정도 뒤인 오전 1시 반에 정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때 빠르게 합동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피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7월 12일에 앞으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키겠다.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라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그렇구만요. 그 당시 사고 발생 당시에 1,300명의 관광객이 거기 묵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그 이후로 잡혀 있었던 예약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관광을 갔는데 다른 안전사고도 아니라 총에 맞아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하루 만에 그 중단을 시키고 모두 다 관광객들을 철수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보다 합동 대책반이 꾸려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다를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이걸 다시 재개를 하고 뭘 할 텐데 거부를 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조사한다는 걸. 그래요. 이게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이 같이 조사를 해서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원래대로의 이제 원칙적인 상황일 텐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당시 현장 조사는 금강산에 있던 현대 아산 직원들, 현대 아산 측의 직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자신들의 표면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합동 TF나 합동 조사에 나서요. 이때도 우리 정부에서 백방으로 북한에게 항의를 했어요. 일체 우리 정부 요인의 방북을 북한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일단은 북한이 방북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현대아산 직원들에게 진상조사의 역할을 정부가 이름한 측면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사망 다음 날 북한이 나름 빠르게 본인들이 진상조사를 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정부에게 우리가 진상조사 중이니까 초반에 좀 기다려달라라고 요구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의 대변인 담화문인데 제가 그 담화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최대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접근해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뽑아왔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첫 문장부터 뭐가 탁 걸립니다.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 사과도 아니고. 사고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 측 군사 통제 구역안까지 들어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진상조사 원인보다도 박광자 씨 탓을 합니다. 남측 국민 탓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경계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군사 통제 구역까지 깊이 침범했고 우리 측 군인이 경고 사격에 공포탄까지 쐈는데도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쐈다. 야. 라고 북한이 진상조사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희는 올 필요 없다. 이런 스탠스를 그때 북한이 취했고요. 담화문이 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한나절이었어요. 한나절. 그날 북한 측이 주장한 것을 토대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 통제구역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잖아. 철책이 있는데, 펜스가 있는데. 이미 펜스를 어떻게 넘어? 이거를 어떻게 넘어? 말도 안 돼. 거기 누구냐? 뭐 아줌마가 누구냐?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되돌아가는 사람을 야, 쏜다. 저러고 들어왔다는 거 알잖아. 일 1.2km를 넘어가서 500m를 돌아온 건데. 세 발을 쏴요. 아이고. 어떻게 죽여? 어머,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네. 이게 북한에서 밝힌 그때 당시 박광자 씨 피격 당시의 상황인데요. 담화문 맨 끝에 보면 북한의 입장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애초에 박광자 씨가 관광구역을 벗어나서 군사 통제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광자 씨에게 북한군이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박광자 씨가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압권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그 관광객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북한에서 돌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박. 그러니까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14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진상을 모르고 그들이 내용 만들어준 대로 통보한 거 그대로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범죄 현장에서도 초동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만갑에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박광자 피격 사건 이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의혹들을 짚어보면서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재구성을 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진실이 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마네킹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제 뒤에 있는 마네킹이 그때 당시 박왕자 씨가 입었던 옷과 최대한 유사하게 저희들이 입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흰 남방의 검정색 치마 차림이었어요. 아주 편안한 휴양지 차림이었죠. 그런데 아까 북한 측에서 밝힌 영상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박왕자 씨가 해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왕자 씨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치마. 그런데 아까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 보면 펜스를 넘어간 걸로 돼 있죠. 그래. 근데 그 펜스가 2m 높죠. 자, 그러면 50대 전업주부 여성 박왕자 씨가 치마를 입고 그것도 2m의 펜스를 넘는다? 이거는 이게 좀 뭔가 맞지가 않죠. 말이 안 돼.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죠. 보이죠? 당시 현장을 찍은 실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거 꽤 넘네. 저거를 넘는다. 말도 안 돼. 자, 실제 북한 군사 통제구역 경계에는 높이 2m의 펜스가 쳐져 있던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 북한 측이 밝힌 지점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비치 호텔, 당시 박왕자 씨가 묵고 있었던 숙소였고 금강산 해수욕장이 1.1km 정도 쫙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2m의 철제 펜스가 있었고 북한 측 주장은 여기를 지나서 오, 이제 뭐야? 북측 초소 가까이까지 왔다가 500m를 뛰어서 도주를 했다라는 게 북한 측 설명인 겁니다. 저한테 나 2km를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km. 현장 사진을 다시 보면 2m의 펜스를 여성이 치마를 입고 넘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옆에 한번 표시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언덕. 모래 언덕? 1에서 2m 정도의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박왕자 씨가 펜스가 아니라 저쪽으로 그냥 넘어갔겠죠. 해변 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높아지고 펜스 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좀 낮아지죠. 그래서 낮은 쪽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펜스 쪽 가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 끝에 뭔가 하얀 게 있습니다. 한번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쪽에.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표지판 아니야? 자,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판입니다. 이게 아까 다시 풀샷을 보면 해안가 곳곳에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펜스의 가장 먼 쪽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광지를 갈 때는 바닷가에 인접해서 해변을 산책합니다. 그렇죠. 박왕자 씨가 펜스를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전업주부 여성 입장에서는 펜스도 안 쳐져 있었고 경고문도 없었고 해변은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해변이에요. 거기가 통제구역인지 출입금지구역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냥 산책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하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격 횟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실사격을 하기 전에 도망가거나 그러면 공포탄을 쏴가지고 경고 먼저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주장대로 박왕자 씨가 정말 도망가고 있었다면은 공포탄을 쐈느냐 안 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북한 측에 따르면은 이제 자기들은 먼저 공포탄을 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총성이 그렇다면 모두 몇 번이 울려야 되냐면은 공포탄 한 발에다가 3발을 쐈다. 그 중에 2발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총 4발이란 말이죠. 근데 관광객들은 그럼 몇 발 총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발을 쐈다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총성 한 발 들리고 무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몇 초 정도 아무튼 사이를 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 한 방수가 또 났어요. 충성도
두 발이 났고 비명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똑같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저쪽 이제 왼쪽을 보니까 이제 사람도 쓰러져 있고 군인들도 달려나고 그분이 아까 그분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남친분이라는 것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고요. 내부 사정이 있는갑다 싶어서 조금 저쪽 펜스 쪽으로 다가갔을 때 모래 언덕에서 이제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모래 언덕에서 봤어요? 이분은 이건 엄청 크다. 가까이 가서 봤네. 여긴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부 사정이겠거니만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가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왼쪽을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쪽 이제 그 바로 산이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군사 한 3명이 이쪽 그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봤을 때 이제 군인들이 달려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래를 툭툭 건드려보기도 하고. 아니 지금 북한 측 주장은 4발을 이제 쐈다고 했는데 우리 목격자들은 너무 정확하게 또 기억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2번밖에 못 들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은 경고 사격도 없이. 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목격자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왕자 씨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팩트와 북한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게 몇 가지 나오고 있죠. 일단 총격이 있었던 시각도 팩트와 북한 주장이 다르고 몇 번 사격을 했는지 사격 횟수도 팩트와 북한 주장이 다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쐈는지 조준해서 쐈는지 실제 경고 사격은 있었는지 여부도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왕자 씨의 시신에서 2발의 총상 자국이 발견이 되는데 모두 다 관통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등 뒤에서 북한 군이 쏜 총이 관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총알이 박왕자 씨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서 오른쪽 가슴으로 관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와이셔츠 바깥쪽에서는 총탄의 그래요. 흔적이 예, 발견되지 예, 맞아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단추가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몸을 관통했는데 하얀 와이셔츠 뒷부분에는 총알 자국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총알 자국이 없어요. 뛰면서 날. 하지만 시신에서는 이 총알 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총탄 흔적도 좀 충격적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수평 관통인데 오른쪽 둔부를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왼쪽 둔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한이 뭐라고 했죠? 공탄을 쏘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박왕자 씨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논평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지만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쏘기 싫었는데 도망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격을 했다라는 게 북한 주장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박왕자 씨가 북한 주장대로 달렸다면 단추도 매지 않은 셔츠가 어떻게 됐을까요? 펄럭였겠죠. 그러면 펄럭이는 셔츠에 과연 총알 자국이 그것도 수평선을 그리면서 반대쪽으로 관통할 수 있었을까요? 시신과 똑같은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바로 이 셔츠 끝자락에도 왜 남아있는 걸까요? 당시 정부가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박왕자 씨가 달리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박왕자 씨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을 때 100m 이내에서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이 그 박왕자 씨의 발 주변을 맞으면서
어떤 조개 껍데기나 돌이 부서지면서 박광자 씨의 허벅지를 타격을 했을 것이고 신체적으로 충격을 감지했기 때문에 썼을 거라는 아니 그러면 이 모의 실험에서 본 것처럼 북한 쪽하고 말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박광자 씨가 이 달리지 않고 약간 서 있었다는 상태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박광자 씨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50대 여성을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북한과 비슷한 지형에 강원도의 한 해변가를 똑같이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과학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광자 씨는 피격 당시에 뛰어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걸었다. 두 번째는 이 박광자 씨를 조준했던 인민군이 멀리서 총을 쏜 게 아니라 100m 앞에서 조준 사격했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등과 엉덩이 두 발을 맞출 정도의 명중률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m 이내에서 사격을 하지 않으면 명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막 달려가는 박광자 씨를 멈춰 세웠고 어느 순간 박광자 씨는 멈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다 대고 총을 쏜 것이다.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산 관광지구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요. 비무장지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 이 통제선이라고 하지만 군사 통제선을 벗어나면은 이 기술상 전쟁을 하고 있는 정전협정 지역이거든요. 초병은 매뉴얼대로 하고 발사라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병은 매뉴얼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뭐냐면 뛰는 사람을 쏘았냐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을 쏘았냐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아까 지금 그 인터뷰에서 봤을 때 조개로 인한 무슨 상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고 박광자 씨는 이제 부검을 했을 때 허벅지에 뭔가 약간 상처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는 알 수가 없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조개 껍질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었을 때 생기는 자상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이 왜 튀어나왔냐? 첫 번째 이제 북한 초병이 발사한 총이 AK 소총에서 나온 총알이 옆에 있던 조개에 맞고 조개 파편이 튀어가지고 허벅지를 스쳤는데 그럼 당연히 뛰던 박광자 씨가 당황했겠지요. 멈칫하고 있을 때 그때 두 발을 탕탕 쐈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은 저격용 그렇죠. 긴 총을 거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는 총이 뭐예요? AK 소총이거든요. 북한군이 전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이 AK입니다. 다 거의나 M16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련제. 예. 근데 이제 AK라는 게 이제 재현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사거리가 1,500m입니다. 예. AK가. 그리고 유효 사거리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거리가 300m입니다. 예. 근데 부동자세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거는 100m에서도 엎드려 가지고 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는 서서 쏘고 뛰어가면서 쏜다든지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이제 사격 훈련이다 하면은 엎드려서 사격 훈련을 하지. 물론 사격 자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엎드려 사격, 끌어 사격, 앉아 사격이 있는데 제일 잘 맞는 건 엎드려 사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점수가 잘 안 맞아요. 19, 87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 발 다 써도 0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갔다 다들 대부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지금 이제 공포탄 1개 빼고 실탄을 3개 썼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m 떨어져 있는 물체를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3발을 쏴서 2발을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 펜스 이렇게 둔 게 참 아쉽네요. 경고 문구도 없고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쪽을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본 적도 없는 분이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초병의 임무를 원칙상에 의거해서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양쪽 상의 명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의 입장이 가장 책임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까 우리 사진 봤습니다만은 표지판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전 이 고지도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별 큰 사고 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슨해진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관리업체 관리 이 주체 쪽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북한의 이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일단 거기가 정말 접근하면 사살해도 될 만큼 중요한 군사 지역이라고 한다면 군사용 철책을 쳐야 돼요. 맞아요. 군사용 철책을 치고 거기다 경보문들이 우리는 웬만한 군부대에 다 써 있거든요. 접근하면 발표함 다 써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없이 펜스를 딱 보니까 저게 이제 민간에서 친 거더라고요. 라고 한다면은 이 호텔하고 옆 호텔하고 경계선이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네. 방치한 게 북한의 책임이고 또한 현대도 문제인 게 그런 펜스를 쳐놓고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해야 되고 이런 안전 관리가 안 된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